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매우 나쁨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금요일까지 공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습니다. 교회 법전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해설서를 포함해 50권이 넘는 저서와 역서를 펴낸 정진석 추기경은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려 했던 삶처럼 장기 등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명동 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됩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 초반 500명대로 줄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중반에 들면서 다시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700명을 이미 넘어서 700명대 후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을 3분기 중에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백신이 언제 사용 허가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사람이 많지 않은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18살 이상 성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54%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100를 주기로 했습니다.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만 인정되던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꾸고 자녀가 엄마의 성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으로 어느 정도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중국 북부와 몽골 남쪽에 걸쳐 있는 고비 사막에서 최근 이틀 동안 떠오른 황사가 오늘 새벽부터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미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 낮 동안에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곳에 따라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잇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황사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평년과 비교해서 횟수도 크게 늘었고 강도도 더 심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얼마나 우리 지상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준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150일 이상인 매우 나쁨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 황사는 어제와 그제 고비 사막에서 발원해 오늘 새벽 비가 그친 뒤 한반도로 밀려왔습니다. 보통 2km 상공을 지나지만 고기압으로 생긴 하강 기류를 타고 점차 지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일부는 매우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서쪽 지방 곳곳엔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 서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에서는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다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세먼지가 매우 심하면 모레 금요일까지도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대기질 예보센터는 오늘 밤 우리나라에서 남해상으로 나갔던 미세먼지가 내일 남서기류를 타고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 황사는 한반도로 향하기 전에 마치 허리케인처럼 중국 북동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도시와 농촌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올 들어 5번째 발생한 황사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북부 깐수성입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모래가 거대한 장벽을 이뤘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칩니다. 아파트도 농경지도 차례차례 모래바람 속에 사라집니다. 네이멍구도 마찬가지. 쓰나미 같은 황사가 몰아치며 일대가 폐허가 됐습니다. 지난 25일 시작된 황사가
사흘째 중국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초속 25m의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대기는 누렇게 변했고 가시거리는 20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长沙省天气前后应该是10分钟左右的时间就已经天黑了，瞬时间就天黑了，沙尘整个掩盖了所有的镇子里，然后现在人们是无法外出的。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한 건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횟수라고 중국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평년 대비 2회 이상 늘었고 강도도 더 심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평생 봉사하는 사제의 삶을 살다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각막을 기증했습니다. 오늘 0시쯤 명동성당에서 첫 번째 추모 미사가 엄수됐고 장례 절차는 천주교 의례에 따라 5일장으로 진행됩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90년 전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서울 명동성당에 정진석 추기경이 누웠습니다. 그 목도가 옴니부스 옴니하잖아요. 모든 이에게 내 모든 걸 주겠다. 평생을 지키려 했던 성경 구절대로 정 추기경은 장기도, 통장에 남은 돈도 모두 나누고 떠났습니다.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존재 가치를 완성하려 한 삶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가장 보람 있는 건 뭔가 그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완벽하게 그렇게 못했지. 내 욕심 차린 것도 많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노력은 하면서 살았어요. 전쟁 고아를 돌보다 결국 발명가 대신 사제의 길을 택했고 1961년 사제 서품을 받고 1970년 최연소 주교로 서품됐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선 고 김수환 추기경에 비하면 조용한 추기경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아버지였다면 정 추기경님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하지만 정 추기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사했습니다. 사랑하자는 말보다 먼저 이해합시다. 인정합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정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평생의 취미라고 한 지필도 결국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위한 봉사였습니다. 하느님, 제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 같이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런 지향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정 추기경은 50권이 넘는 저서와 역서를 남겼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편하고 물질적으로 실업자 없고 가정도 편안하고. 정 추기경이 어젯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행복하라,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였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주지검이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입니다. 법원은 이상직 의원이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15번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볼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의원은 횡령 배임을 포함해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검사하셨는데 지난해 6월
JTBC는 이상직 의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편법으로 이스타항공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업 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42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해 7월과 9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힘이 각각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더 이상 선당 후사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넘겨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항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헌정사상 15번째 체포동의안 통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상직 의원은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700명대 중후반에 이르거나 8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7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269명이나 많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500명대까지 떨어졌던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초반에는 다소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백신 개발 업체 노바백스의 CEO를 만났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까지 사용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공급 물량이 풍부하고 계약 조건도 좋은 편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의 스탠리 어크 CEO와 만났습니다. 지난 1월 영상통화 이후 대화를 나눈 건 두 번째입니다. 사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아직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잦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건 그쪽이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노바백스는 승인 허가가 나는 대로 올해 3분기 중에만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췄을 뿐 아니라 기술 이전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노바백스 백신의 무게를 계속 싣는 건 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를 보이고 있는 백신 생산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의 백신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국 우선주의의 균열이 될 노바백스 백신이 언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쏠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용 허가입니다.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약청과 미국 식품의약국은 다음 달쯤에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늦어지면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은 차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을 다 맞았다면 사람이 많지 않은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일상 복귀를 조금씩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주춤한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100를 주겠다는 유인책까지 내걸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42.7%로 10명 중 4명을 넘어섰습니다. 18살 이상 성인 중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비율은 54%를 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건당국이 새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fully vaccinated people do not need to wear a mask.
particularly if they are outdoors.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자는 소규모 야외 모임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백신을 안 맞았으면 써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대규모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상 복귀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상징적 조치이자 접종에 더 속도를 내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If you're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both outdoors as well as indoors. 보건당국은 최근 접종 속도가 주춤하자 집단 면역에 필요한 70에서 85% 접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과 가까운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현금까지 내걸었습니다. 16살에서 35살까지의 젊은 층에게 백신을 맞으면 $100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We're going to give $100 savings bond to every single one that steps up and takes their vaccines. 뉴욕시는 박물관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했고 일부 기업들은 도넛과 맥주 등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에 백신 특허권 일시 중단 요구와 관련해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꼭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동의를 한 조사 결과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생각을 반영해서 정부가 국가가 인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바꾸기로 하면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인된 차별을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자녀가 엄마의 성도 더 자유롭게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정용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한 신혼부부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한 민법 781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신청했습니다. 부부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성을 따를 때와는 달리 혼인신고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부부는 헌법의 양성평등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생신고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미리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아빠 성을 따를 때는 굳이 요구하지 않는 협의서가 이제 엄마 성을 따라야 할 때는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엄마 성을 따르는 걸 조금 이질적인 약간 그런 존재로 보는 게 조금 차별적이라는 거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 계획이 완전히 시행되는 5년 뒤엔 아버지 성을 우선하는 생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꼭 남자 성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아버지 성을 선택하지 못하고 어머니 성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족보가 다 있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 성을 따르라고. 아직 세대 간 의견 차이는 있지만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방의 성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인 이제 좀 반성할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도 있죠. 또 여가부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자녀에 대해 엄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협조하지 않아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네, 이른바 정상 가족이라는 것도 비정상 가족이라는 것도 없다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가족의 개념을 바꾸고 이렇게 엄마 성을 더 쉽게 쓰도록 하고 앞으로 5년 안에 법제화를 하겠다는 이 계획은 이렇게 나왔고요. 관건은 실행입니다.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개별 가족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싱글마마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한 거나 잠피한 거 아니니까. 여성가족부는 결혼과 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에 비혼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로 커지고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솔직히 이게 뭐 아빠, 엄마, 아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다만 종교계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 정책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리 씨의 예를 보면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당장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태강경을 벗어 던지고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선 상반기 중에 비혼 출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난자, 정자 제공이나 대리 출산과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후보 시절에 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를 계속하겠다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일부 설계가 바뀌게 되면서 완공이 되는 시점은 2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착수한 광화문 광장 확장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광화문 광장입니다. 서쪽 도로는 광장으로 만들고 동쪽 도로에는 양방향 도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34%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여기에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며 추가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방치돼 있던 월대를 복원하고 옛 거리의 흔적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대는 궁궐의 정전 등과 이어지는 한층 높은 단으로 왕과 백성이 소통하던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간은 교통 통행 문제로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상징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동상 주변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분수와 조명 등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큰 틀에서의 새로운 설계안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이 추가되면서 올 10월로 예정돼 있던 광화문 광장의 완공 시기는 2달가량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런 오세훈 시장의 결정에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이렇게 원래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든 이유는 원상복구를 할 때 낭비가 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 또 시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뒤엎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때부터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교통체증과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 시장이 입장을 바꾼 건 막대한 세금 때문입니다. 사업을 접을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에 복구 비용을 더하면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 시장 측근은 사업에 이미 250억 원대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업 중단은 세금 낭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전임 시절의 사업을 뒤엎는 관행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오 시장은 자신이 재임 시절 만든 광화문 광장을 전임 박원순 시장이 다시 바꾸기로 한 것을 거세게 비판해왔습니다. 또 1,200억 원대 적자를 부른 세빛둥둥섬과 관련해서도 후임 시장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여기에 원상 복구를 해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사업 중단과 이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을 좋은 선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 첫 회의가 어제 열리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재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전 논의를 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서 3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망한 3.2%를 넘어서 3%대 중후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게 나온 점, 이달 수출 증가세, 또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전망치를 올려잡았는데요.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수출과 내수가 모두 견고하게 증가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나온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다는 자체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내놨는데요. 잇따른 대책에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제천시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삼척시의 석탄 야적장에서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굴러떨어진 돌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럭에서 돌을 내린 뒤 뒷바퀴에 걸린 돌을 치우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공사장 인근에서 어제 오후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굴착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 굴착기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새 디지털 싱글 발매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나온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두 번째 영어곡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21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이 동강과 서강에 합류하는 물길을 따라서 문화공간을 만듭니다. 생태초원, 수변 산책로 등으로 영월시가지 전역을 하나의 수변 도심 관광 구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경기도 가평에 이탈리아 문화마을이 문을 엽니다. 프랑스 문화마을 근처에 들어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30세 이상 군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2만 6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2주 안에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과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합니다. 상속세만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납부 방안을 포함해서 사회 환원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에 가시거리가 200m가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황사의 영향으로 탁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겠고 곳에 따라서는 매우 나쁨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까지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곳이 있어서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3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범행 44일 전 피해자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잘 살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꿨고 그러자 김태현은 그때부터 범행을 마음먹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살인으로 끝난 김태현의 스토킹은 지난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김 씨는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을 서성였습니다.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가며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집 앞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2주 뒤인 2월 초 김 씨는 채팅앱에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잘 살아보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44일 전입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결국 휴대번호를 바꿨고 김태현은 이때부터 살인을 결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닷새 전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한 뒤 아르바이트 휴가를 냈고 이후 퀵서비스를 가장한 종이상자나 범행 후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했습니다. 범행 전날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김태현에게 심신장애 정황이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 사고가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극단적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혜인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연립주택 4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8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라이터로 천에 붙은 보풀을 제거하려다 불이 붙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 칠봉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인력 80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완산 칠봉 자락에 임야 1000제곱미터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등산로 근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봐서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RX 국민행복재단과 사단법인 위스타트가 소외된 아이들에게 금융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해피누리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은 50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꾸려 수도권과 부산, 경남의 50개 지역 아동센터 약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지난해 해피누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참석해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관람했습니다. KRX 국민행복재단은 한국거래소의 출연으로 지난 2011년에 출범한 뒤 금융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위스타트와 함께 인성교육을 결합한 행복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납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공식적으로 보고된 납치 건수만 234건입니다. 2019년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교회 목사와 성가대원들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몸을 낮추더니 한쪽으로 피합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무장괴한들은 이들 목사와 신도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지난 1일 밤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도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이들은 납치 사흘 뒤 몸값을 주고 겨우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가톨릭 사제 5명과 수녀 2명, 신자 3명이 괴한에 납치됐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풀려났지만 6명은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납치범들은 주로 성직자나 공무원, 교사 등 중산층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몸값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개인 경호원을 고용할 만큼 부자는 아닌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IT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치안 부재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했다가 몸값을 주고 겨우 빠져나온 남성은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of them bound me. He bound me literally, legs and arms. Kidnappers are all over the place because the government
cannot protect the fellow citizens. 지난 1월에는 5살 여자아이 올슬리나가 길에서 놀다가 납치됐습니다. 거리에서 땅콩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엄마는 납치범이 요구한 몸값 4,0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00만 원가량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슬리나는 납치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슬리나는 이제 엄마의 전화기 속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올슬리나 엄마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À chaque fois, l'idée me frappe sur petite, moi, toujours con douleur. Parce que son petit n'était vraiment aimé. 평범한 국민들조차 언제 어디서 납치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IT의 상황, 중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T에서 납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치안 부재가 가장 큰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영상 자료를 통해서 현재 IT의 민낯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심리적 유산과 2010년 대지진, 그리고 2016년 허리케인 매트 등의 자연재해의 취약성, 즉 구조화되며 지속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취약성이 IT를 절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퍼버티 트랩, 즉 빈곤의 덫에 1804년 IT 독립 이후 대통령 임기를 온전히 끊는 대통령은 르네 프레바 등으로 손꼽을 정도인데요.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치안의 부재입니다. IT 땅에 남겨진 이들의 마지막 방법이 개인 경원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즉 자신보다 조금 더 가진 소위 중산층을 대상으로 납치 범죄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명 생계형 납치 범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이 풀려나는 것은 공권력이 아닌 몸값 지불의 형태이며, 특히 경찰이 납치범의 응시처를 확인해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납치범에게 돈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린 납치 피해자 가족은 더더욱 가난에 내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IT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리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현지 인권단체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국제인권 클리닉은 현 정부가 폭력, 범죄, 갱단 등과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모이지 대통령 임기 해석의 이견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이원화 주체인 야당 등 반정부 세력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기제로 범죄 조직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납치 범죄율 증가 등의 정치적 책임으로 조셉 주태 총리의 사임을 전격적으로 수락하며 외무장관 클로디 요셉을 임시총리 체제로 하여 전국의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록펠러 빈센트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와 갱단과의 그 어떠한 연루 및 관계가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는 가운데, 오히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 등 사회 소요현상은 정적들이 이와 같은 무질서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현재 IT의 상황은 도저히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말이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개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 장페드랑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 발생 후 정정 불안 속 사상자가 늘자 유엔이 미누스타트, 즉 유엔 IT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까지 도합 13년간 IT 치안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2년여간 유엔 IT 정의 임무단이 IT 안정화 지원을 한 바 있고요. 우리나라도 IT 안정화 지원을 위해 경찰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국제사회 공권력이 텅 빈 가운데 정쟁 속 납치 등 사회 불안정 요소가 확진되고 있는데요. 다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모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경찰 병력 등 공권력에 대한 예산 증대와 아울러 납치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는 영내 콜롬비아와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해 봅니다. 아울러 바이든 미 신임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영내 카리브 공동체 등 지역 기구를 활용하여 IT 내 지속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근절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교수였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빈곤과 자연재해, 정치 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IT 국민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납치의 공포와 폭력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IT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오늘 새벽에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25만 회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백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와 3,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6,600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200만 회분입니다. 5월에는 750만 회분, 6월에는 325만 회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모두 7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서도 자체 개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는 약 2천억 원을 들여서 미시간 남동부에 배터리 개발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해 최종적으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포드의 경쟁회사 GM도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LG와 합작해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폭스바겐도 유럽의 6개 배터리 공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몇 년간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서 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자체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 성주군의 사드 기지를 두고 주민들과 충돌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전에 장비 반입 등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국방부가 오늘 오전 성북 성주군의 사드 기지 공사자들을 반입할 예정입니다.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반대 연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 속에 장비 교체와 자재 반입에 반대한다. 또 사드는 불법이다. 공사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경력 600명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무력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요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 가상화폐를 탈세와 환치기, 부동산 투기에까지 악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중국인 A씨는 3년 전 중국에서 위안화를 들고 환치기 조직을 찾아가 흔적 없이 한국에서 원화로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사서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11번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보태 서울 영등포구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중국인 B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확산이 한창일 때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 점을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는 수출액을 3억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17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에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관세청 서울공부세관의 조사에서 이처럼 환치기나 탈세 자금으로 아파트를 산 사실이 적발된 외국인은 61명입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총 55채를 샀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산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여서 조사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이들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고 탈세 금액이 큰 외국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판치고 있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에선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율을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중국 등에서 문제를 삼으면 자칫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면 보유기간이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여기 와서 2년, 3년 살 때 전세 안 살고 집을 사갖고 살다가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전세 놓고 나가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임대 수익을 올리려고 투자하는 거는 투기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이번 수사에선 우리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걸 노린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환치기 조직들이 불법 환전을 한 건데 이어서 김서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중국인들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의혹입니다. 중국 큰손, 이른바 중국 고래 의혹인데 이번에 실체가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등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돈을 남긴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거래한 돈만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환치기 조직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돈을 들여오는 걸 돕는 대신 김치 프리미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환치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치 프리미엄이 20%를 넘었던 이달 초에도 중국으로의 송금이 평소보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큰 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 주변이 개방되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시세 조작, 왜곡 뭐 이런 게 굉장히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거래소가 거의 금전 출납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자 은행들은 별다른 증빙 없이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하루 1만 달러에서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도 축소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청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불법 환치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 가상화폐를 띄우고 대규모 투자도 한 곳이 바로 테슬라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을 판 걸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일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대문에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올렸습니다. 2월 초 테슬라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6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파파머스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파파머스크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은 2월 한 달 동안 64% 올랐고 이후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갖고 있던 가상화폐의 10%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억 2,700만 달러, 약 3,022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1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입니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역대 가장 많은데 가상화폐 수익이 4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국내 투자자 사이에선 배신당했다,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스크 말 한마디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기대 심리를 넣어놓고 자기는 수익 챙겨나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미국의 한 투자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보다 가상화폐 거래로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에 빗대 머스크는 코인계의 브루투스라고도 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머스크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비트코인이 잘 거래된다는 유동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분을 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은지 국회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이 의원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은지 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 사상 15번째 체포동의안 통과였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구속됐군요. 뭐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필기정, 만시지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금 그 구속이 됨으로써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소중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치 자체가 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그러니까 매각이 무산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실 경영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이 임금 체불 문제를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 보고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이상직 의원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그리고 여당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네. 이 노조들로 하여금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러한 의혹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노조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상직 의원이 갖고 있는 혐의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이스타 항공의 그 주식을 이 지금 아들과 딸이 100% 갖고 있는 지주회사에게 저가 매도해서 이 지금 이스타 항공에 거의 500억에 가까운 손실을 끼쳤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이 공금을 이용해서 이 자식들의 여러 가지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들만 해도 상당히 엄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의원 본인 스스로가 아직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결의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지금 검찰로부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치욕과 수모는 네. 여러분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이 사업적인 문제들, 형사적 문제들을 갖다가 정치적 탄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잘못된 태도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는 아주 소중한 정의 구현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그동안에 뭐 경영난, 인수 합병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직원 600여 명이 거리로 나앉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스타 항공의 지금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국회를 찾아와서도 호소를 했는데 이때마다 이상직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나는 사실상 손을 뗀 그 지금 주주도 그 대주주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자식들에게 불법 승계를 했잖아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항상 발뺌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이 약자들, 소수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층을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큰 가치하고도 부합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좀 더 빨리 이 당에서의 조치를 취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다가 무소속으로 현재 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뭐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위까지 구성을 했어도 뭐 제대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만 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윽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흘 전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당 대변인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바로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는 바로 지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뭐 저는 엇박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자체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지금 시를 바늘을 허리에 갤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를 거치면서 그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질서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당이 내놓은 지금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1주택 소유자들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완화하는, 예를 들면 재산세의 상한 규정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대해서는 LTV, DTV인 식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표가 되는 층들한테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종부세 문제는 일단 뒤로 넘긴다는 것 자체는 부자들은 좀 이렇게 제외하는, 부자들은 민주당에게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종의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을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주택자에게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함께 쇄신하려는 모습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자,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5월 2일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은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 결과는 좀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명의 당권 주자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주류, 범친문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사실 차별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보선에서 나타나는 민심을 수렴해서 뭔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의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강하게 깃발을 드는 후보가 없다. 다 같이 지금 이 민주당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한 걸 너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 선거의 결과 자체가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 당 대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여당에서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재보선에서의 참패에 따른 여러 가지 지지율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 자체가 전당대회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의 이 재반등, 지지율 재반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오는 30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고요. 지난 1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재보선에서의 이제 일단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년 전에 총선에 참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주호영 의원의 공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를 승리를 일궈내는데 앞장섰던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옹립하고 그걸 갖다 강력하게 지지해줬던 부분들은 이거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절반의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에 21대 국회의원 구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여당의 독선을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자마자 도로 한국당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지금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작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은 일종의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영남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정당이라는 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도 있고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국민의힘도 쇄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이 올해 발간한 외교 청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또 담았습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하면서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선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외교 청서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또 실렸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과 해양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베 정권 때부터 사용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스가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도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 고노다마와 위안부 합의 등에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의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외교 청서는 다만 관계 악화 속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유행 등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제4차 한류 붐이 일었다고 썼습니다.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표현도 대폭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매우 나쁨 수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기승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금요일까지 공기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선종했습니다. 교회 법전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를 포함해서 50권이 넘는 저서와 역서를 펴낸 정진석 추기경입니다.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려 했던 삶처럼 장기 등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는 명동 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이 됩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주민 등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아침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하려고 했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